번째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한국 장르 문학의 현재와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독자들과 만나는 접점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박인성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성 교수님은 문학평론가이자 부산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학부 부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2011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평론 부분에 당선되며 평론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현재는 교보문고 문학출판기획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히 장르 문학과 문학 콘텐츠를 중심으로 활발한 비평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며 저서 이것은 유해한 장르다를 통해 한국 장르 문학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국 장르 문학이 지닌 고유한 경쟁력과 성장 동력, 그리고 세계 독자들에게 수용되고 확장되는 과정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학평론가 박인성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장르 문학의 동력과 글로벌 수용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았습니다. 장르 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주목받은 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또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아시겠지만 다들. 오늘 제가 다뤄야 하는 장르의 영역만 하더라도 꽤 다양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꼭 공평성을 고려해서라기보다 지금 실제로 한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여러 장르 문화의 갈래, 그리고 해외에서 통용되거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장르 문학의 실제가 그만큼 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면서 좀 너무 광범위하고 좀 어벙벙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도 좀 이렇게 빠뜨리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꺼번에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발표문이 쓸데없이 깁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가급적 내용들을 건너뛰고 조금 축약하면서 발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는 사실 오늘 뭐 기조 강연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들, 최근의 상황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과감히 뛰어넘으면서 장르 문학이 최근 또 세계 글로벌 시장 혹은 해외의 평단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라 작가의 저주 토끼가 2022년 부커 인터내셔널 쇼트리스트, 그리고 2023년 미국 전미 도서상 번역 문학 부분 최종 후보에 오른 것도 있었고요. 이용도 작가의 판타지, 이제 굉장히 긴 작품인 이 눈물을 마시는 새가 다양한 국가의 판권 번역되면서 또 많은 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김초엽, 김보영 작가와 같은 SF 작가들의 인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미 들으신 바가 많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글로벌 출판 시장에서 한국 문학의 브랜드 아래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분야는 다름 아닌 장르 문학입니다. 글로벌 출판 시장의 경향에 있어서도 최근에 장르 문학은 상당히 꾸준한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논픽션 분야는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장르 문학이 글로벌 출판 시장 안에서 요구되는 바가 다양하고 폭이 넓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의 기성 문학장이 단편 소설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작가들의 창작 역량 역시 단편 중심으로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예전과 다르게 높아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래도 작가로서의 인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출판 시장에서 출판 소개되거나 독자의 선택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번역원의 다양한 번역 지원 사업이 연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실제 한국 문학 작품의 수에 비하여 변형량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영미권 메이저 출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명도가 높은
작가가 아니라면 단편 소설집을 출간하는 것은 어지간한 인지도가 있지 않은 작가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음 제가 이걸 안 넘기고 있었군요. 음. 어 딱 봐도 AI가 만든 티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쪼끔 보여드리기 부끄럽지만, 아무튼 얘가 쓸데없이 많은 내용을 잘 이렇게 여러 페이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제 손이 좀 번거롭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러한 제약에서도 정보라의 저주토끼가 단편집에도 강렬한 장르적 색채와 기이하고 환상적인 매력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높은 상업적 성과, 비평적 찬사를 이끌어냈다라는 점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한국 소설을 해외 시장에 소개하며 또 IP로서 판매를 중점으로 하는 에이전시들에서는 선호하는 바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제가 뭐 실제로 들은 바에 의해서도 한국 장르 문학에 대한 기대는 로맨스와 스릴러 양쪽에 몰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마저도 이제 단편보다는 장편 소설에 대한 요구이다 보니까 이게 실제 한국 제도권의 문학 장의 현실과 세계 문학, 해외 해외 문학의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바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르 문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여기서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르 문학은 상대적으로 단편과 장편, 연작 구성 등에 있어서 제도화된 문단 문학보다 제약이 적은데, 이는 분량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장르적 관습과 문법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손쉽게 독자의 독서 경험에 대한 기대칭의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장르 문학이 가지고 있는 관성적 이해로부터 이탈하거나 기성의 장르 문학을 혼합 및 갱신하는 방식으로 새로움을 선보이기에도 다소 유리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은 이제 장르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역량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탐문해 보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뭐 사전에 정리를 하자면, 뭐 SF가 가지고 있는 동시대성, 그리고 힐링 소설이라고 요즘에 불리는 힐링 픽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소성에 대한 강점이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스릴러와 판타지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이 장르들은 기본적으로 해외의 장르 문학 안에서는 워낙에 대중 독자들의 관심사가 컸던 장르들이기 때문에 이 장르들을 한국적인 장르 문학들이 어떻게 비틀어서 장르를 갱신하면서 낯선 친숙함을 보여주느냐, 요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한국 장르 문학이 가지고 있는 동력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F 소설의 동시대적인 스펙트럼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 텐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너무 주목받고 있는 세 명의 작가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스펙트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SF라고 하는 장르는 오늘날, 얼마 전에 김보영 작가도 그 국제도서전에서 발표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더 이상 이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상상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 현실의 리얼리즘의 새로운 한 가지 형식으로 갱신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장르라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동시대성에 대한 공유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장르입니다. 어 AI, 로봇, 기후 재난, 비인간 지적 존재, 그리고 신체와 기술의 결합, 이러한 의제들은 모두 특정 국가의 자산이 아니라 현재 지구 규모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어떤 다양한 소재라고 하는 문제를 단순한 소재의 영역에서만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현실을 갱신하는 리얼리즘의 영역에서 새롭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이 공통 의제를 한국의 SF 소설들은 자국의 사회적인 맥락, 압축 성장 속에서의 소외라던가 페미니즘 리부트라던가 기후 위기, 기술 불평등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밀하게 교차시키는 데 성공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초엽의 작품은 특히 돌봄의 문제를 굉장히 의제로서 강렬하게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정합성과 함께 SF가 가지고 있는 서정성을 잘 끌어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제로 뭐 한국의 SF를 이야기할 때도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작가임과 동시에 한국적인 SF의 특징 중에 하나로 언급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SF 안에 녹여져 있는 이제 정서의 문제인데, 이 정서의 문제를 작품 특유의 서정성까지 끌어올린 작가로서 평가받는 것이 주로 이 김초엽 작가가 되겠습니다. 또 타자와의 소통 가능성이나 제3의 감수성, 그러니까 단순한 기술 낙관주의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테크노 공포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공포 심리 양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이 중간지대에서 돌봄의 SF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또 나아가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능함의 문제를 오히려 고유성의 차원으로 환원시킴으로써 비인간 지적 존재하고의 공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재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나름대로 답변들을 위로의 차원에서 잘 보여줍니다. 김보영 작가는 사변 소설로서의 SF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국 작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F에 대한 정의가 오늘날 결코 옛날의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이언스 픽션에 머물지 않는 영역으로 확장되어 왔고, 이 사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SF 장르, 특히 이제 하드 SF라고 부르는 SF의 최첨단의 영역에서는 가장 좀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SF를 쓰려고 한다기보다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철학적 깊이를 통해서 한국적인 SF의 어떤 형식들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다양하게 소개해 왔습니다. 어 김보영 작가의 종의 기원담 같은 경우가 이제 전미 도서상 번역 문학 부분 롱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작품은 여러분들도 내용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기 생명체가 사라지고 로봇만이 남은 미래 지구에 로봇이 스스로를 생명으로 정의하면서 유기적 생물학이 불가능한 기적으로 여겨지는 이 전도된 세계관 속에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변적인 내용들을 SF의 형식으로 잘 녹여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변 소설로서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긴장 상태, 그리고 우리 사회가 현재 갱신해야만 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재해석하거나 이데올로기적인 각축장의 영역 안에서 이것을 대화나 어 갈등의 영역으로서 풀어낸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SF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정보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장르 하이브리드의 미학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최근 SF 작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가 화제가 되었을 때 저도 인터 그 기자 질문에서 이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작품이 왜 SF인 거죠?" 라는 질문 많이 받았는데, 사실 요즘에는 어 서브스탠스 같은 영화를 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하나의 장르로서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의 신체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해석적 가능성 같은 것들이 말 그대로 그 신체성 안에 복합적으로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장르로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단일한 장르로 표현되기보다는 복합 장르로서 표현되는 가능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호러와 판타지, SF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섞이기 어려운 장르라고 흔히 생각되어 왔습니다만, 오히려 이 신체성이라든가 휴머니즘에 대한 굉장히 이제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 의식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뒤섞이게 되면 그 자체가 장르를 갱신하면서 새로운 장르적인 양상들을 보여주게 되는 면모가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뭐 바디 호러와 SF가 결합되게 되면 포스트 휴먼 담론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익숙한 세계를 낯설게 만드는 효과 같은 것들이 강렬하게 나타나고요. 신체 변형이나 비인간 존재와의 조우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이제 이것이 반드시 SF냐 호러냐라고 하는 형태의 기준을 뛰어넘는 영역들이 있는데, 정보라 작가가 바로 그러한 지점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SF 작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인 알레고리가 아주 강렬하게 녹아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한국적 장르의 특수성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한국적 장르의 특수성 중 하나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장르적 문법이나 재미의 영역에만 이것이 국한되어 있지 않고 어쨌거나 사회적인 알레고리로서 이야기의 세계관을 조탁하거나 그것을 갈등의 방식으로서 전달하는 이 정교한 이야기 플로팅의 플롯의 이 기술들이 굉장히 좀 정확하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점들입니다. 그런 점들이 여러 가지의 해석적 가능성들로 확장이 되면서 한국 장르 문학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을 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스펙트럼이 사실 요즘 한국 SF가 확실히 동시대적인 장르로서 소화해내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을 뿐만 아니라 작가들 나름대로의 미학적 개성까지 결합되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대상들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지점들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좀 문제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이제 장르들이 해외에서도 잘 통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힐링 소설이라고 흔히 불리는 장소성 소설들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작품들의 인기, 대중적인 인기의 요소들이 한편으로는 존재를 했고 그것에 대하여 또 한편으로는 이 작품들의 인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충분한 어떤 문학성을 담보하는가 혹은 미학적인 요소들을 담보하는가에 대하여 뭐 불편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질문들의 영역을 조금은 넘어서서 이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선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황보름의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그리고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 같은 작품들이 기본적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뭐 터키라든가 이런 국가들에서 굉장히 좀 호응을 얻었다고 하고요. 또 이 작품들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 장소성 세탁소라든가 아니면은 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활용한 작품들이 팬데믹 이후에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서적인 위로를 갈구하는 독자층의 수요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방식에서 저는 좀 다양하게 산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것들이 폭발적인 성과로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K 힐링이라고 하는 장르가 새롭게 명명되고 있는 현상 자체를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인데요. 달라구트 꿈백화점, 뭐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일련의 작품들이 에서 이 장소라고 하는 공간이 결국에는 주인공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라고 하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설들에서 장소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이 소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옴니버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보통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소수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 장소로 들어옴에 따라서 그들에게 위로를 제공해 주고 지금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서 상황을 이끌어가는 공통적인 소재들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논의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시 공간 안에서 이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간 속에서의 장소성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의지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도시 공간 안에서 뿌리 뽑힌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형태의 위로의 형태를 굉장히 직접적인 장소라고 하는 물질적 공간으로 환원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즉물성 같은 것들이 이 작품들의 가치 지향적인 측면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특정 장소 안에서 자신이 이름이 불리고 자신의 자리가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가시성 그러니까 사회 내부에서 존재가 흐릿해지거나 사회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부여해 주고 가시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점. 이러한 점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기존의 휴머니즘적인 이 접근 방법들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한국적인 맥락에서 이러한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좀 K컬처 전반적인 인기하고 좀 동전의 양면처럼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흥미롭게 여겨질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오징어 게임 같은 게임 공간 안에서 이 장소를 빼앗긴 사람들이 어떻게 상품화되고 비인간화됨으로써 죽어가게 되는가, 경쟁 현실 속에서 죽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 측면에 대한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줄 수 있는 응답 같은 것들이 해외 독자들에게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K컬처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모습 같은 모습으로서 조금 흥미롭게 여겨질 수 있는 지점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이 낯설면서도 친숙한 로컬리티 서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스릴러나 판타지가 여기에 조금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릴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스터리의 변형으로서 특정한 이제 장르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리가 이제 근대적인 합리성의 장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스릴러는 이제 합리성이 무너진 세계, 포스트 모던한 세계 속에서 미스터리의 변형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 현실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공포심에 대한 장르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면에서 가지고 있는 스릴러의 어떤 보편적인 공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국적인 로컬리티 특유의 문법으로 풀어내는 작품들이 세계 시장에서도 좀 흥미로운 인기를 얻어냈던 것 같습니다. 요것은 사실 본격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본 미스터리로서 엄청나게 대표성 되어 있고, 요즘에는 일본 미스터리가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인기가 있기는 하지만 다소 좀 한정된 시장에 머무는 반면에, 이 미스터리 장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갱신하는 새로운 형태의 포스트 미스터리 장르들이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 특히 북유럽 미스터리의 다소 르와르적인 성격들이 인기가 있었다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 K 미스터리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스릴러가 세계 시장의 독자들에게 조금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점들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 K 스릴러의 핵심은 일상적 공포입니다. 일상의 재구성이고, 일상 안에 녹여 들어 있는 어떤 방식의 이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떠한 다른 수수께끼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일상 속에 발밑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방식인데, 강지영 작가의 작품들인 이 심려 사는 킬러 같은 작품이나, 그리고 또 살인자의 쇼핑몰 같은 작품들이 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미스터리 스릴러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던 중년 여성, 무엇보다도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 직업적 여성이 완전히 어떤 킬러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비현실적인 형태의 발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만 비틀었을 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현실의 한 측면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설득력, 혹은 한국적인 갱신, 장르적인 트위스트로서 가지는 재미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부족하죠. 제가 조금씩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쪼끔 건너뛰면서 판타지 영역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도 작가의 눈물을 마시는 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영도 작가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명성을 생각하면 이제야 해외 시장에서 좀 소개가 되고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 자체가 쪼끔 팬으로서는 다소 긍정적이면서도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이게 너무 늦게 소개가 되었고, 이영도 작가가 최근에는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개할 수 있는 작품의 리스트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최근에 눈물을 마시는 새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 한국에서만 60만 부 이상 판매가 됐는데 17 개국 판권이 판매가 되었고, 독일어판 같은 경우에는 2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최근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프랑스 SF의 판타지 문학상인 그랑프리드 라마지네르의 최종 후보로 올라가기도 했고, 물론 수상은 아직 불발이 되었습니다만 좋은 평가와 반응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이 좀 이제는 진지하게 세계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작품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서양 판타지를 어떻게 로컬리티적으로 갱신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한국적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적인 세계관과 서구적인 판타지의 세계관이 이질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결합되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구 판타지에서 존재하는 용이라든가 마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깨비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레콘이라고 하는 몸은 이제 완전히 거대한 인간 형태인 인간보다 거대한 종족인데, 말 그대로 닭의 형상을 하고 있는 종족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나가라고 불리는 가장 이 작품 세계관에서 흥미로운 존재인데, 전신이 비닐로 덮여 있고 심장을 뽑아서 따로 이제 심장탑에다가 보관을 하는 종족인데, 심장이 파괴되지 않는 한 불로불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나가 사회는 철저한 이제 목의 중심 사회로 이루어져 있고, 여성이 완전히 사회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종족으로서 여성 통치자에 대한 판타지적인 답변들과 권력의 문제를 굉장히 흥미롭게 그려냈다라고 하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보통 서구의 좀 고전적인 클래식 판타지들을 보시면은 반드시 여성이 권력을 잡으면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지는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려냅니다. 심지어 최근까지도 그 조지 마틴의 그 얼음과 불의 노래 같은 작품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 서세이라든가 데너리스라든가 하는 캐릭터들이 권력을 잡기 전까지는 어떤 남성적 가부장제에 투쟁할 수 있는 굉장한 여성적 투사로서 존재를 하다가, 이 여성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마치 권력을 잡은 여성은 반드시 타락한다와 같은 형태의 광기에 빠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돌변하면서 이야기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조금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전개들이 있었는데, 항상 이제 서구적인 판타지 세계 속에서는 여전히 견고하게 남아있는 이 판타지라고 하는 장르 자체의 보수성이 작동하는 면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해 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영도 작가의 이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그러한 형태의 세계관을 전유해 오면서도 어떠한 컴플렉스나 그것에 대하여 빚진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는 자신만의 어떤 로컬리티적인 특수성으로 이것을 전환시켜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 이러한 점들이 흥미로운 어떤 새로운 로컬리티적 장르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점, 요런 점들이 확실히 세계 출판 시장에서도 다소간 주목받을 수 있었던 지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는 좀 번외 이야기라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지만, 한국 판타지가 서브컬처 영역에서도 분명히 좀 인기를 이끌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웹소설 같은 작품인데,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작품은 결국에 이제 애니메이션화 되어서도 북미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 만큼, 한국적 판타지가 가지고 있는 다소간의, 또 이것도 물론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르죠. 나 혼자만 레벨업은 사실상 우리 한국적 현실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능력주의 유토피아, 능력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세계관을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 판타지에 대한 갱신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갱신이긴 하지만, 이러한 어떤 좀 다변화된 한국 판타지의 면모가 좀 유기적으로 세계 시장에 소개되거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장르의 세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다소간의 아쉬움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미스터리 장르를 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리스트를 거의 이제 100 년의 기준으로 뽑아서 굉장히 이제 그 소개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 백리스트가 엄청나게 존재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동시대적 작품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해외 시장에 소개되는 것이 가능한데, 한국의 장르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트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좀 이제 좀 풍부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점,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시대 작품들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 소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들, 요런 점들이 다소간의 아쉬움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요. 크게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점들이 이 공감대를 이끌어내는가에 대한 요소를 네 가지 정도 정리를 해 봤는데, 신자유주의에서의 공통 정동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 장르 문학이 동시대적 의제를 소화하는 능력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 안에도
분명히 어떤 서정성이 작동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 서정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로나 힐링의 영역으로서 작동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자에 대한 가시화 그리고 어떤 존재들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형태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돌봄이나 연대 같은 것들이 강조되기도 하고요. 또 저는 한편으로 요런 형태의 이제 한국 그 장르 문학과 문화 콘텐츠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할 때 한의 이야기를 하는데, 한이라는 게 그동안에는 이제 감정의 문제로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이야기적인 문법의 영역에 있어서 공적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가 사적인 영역에서 책임져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개인에게 떠밀려지는 것이나 아니면은 어떤 재난과 같은 상황들 속에서 국가나 공권력이 정당하게 이 민간인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서로 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들에 대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한국적인 플롯 안에서 저는 좀 많이 등장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좀 한편으로는 한국적이지만 세계적인 설득력을 얻어내는 지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쭉 제가 펼쳐온 영역들이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어 그래서 저는 친숙함의 영역에서는 한국의 장르 문학은 분명히 다양한 서구적인 형태의 클래식 장르들의 영향을 받아왔다. 이 점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F라던가 판타지 그리고 뭐 르와르 스릴러 이러한 작품들은 분명히 서구권 안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작품들이고, 보편적인 형태의 장르적 전달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데에는 이러한 서구적인 장르 문법들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동을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한국 정서와 사회적 맥락, 특히 앞서 이제 저희가 저희끼리 이제 만찬 점심 식사 먹으면서도 이런 이야기했는데, 요즘에 한국은 거의 세계적인 트렌드에 있어서의 약간 트렌드 세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뭔가 사회적인 실험처럼 세계적인 현상들, 정치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이 가장 먼저 좀 이루어지고 좀 돌출되어서 튀어나오는 사회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한국적인 맥락 안에서 좀 먼저 작품화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비틀어서 기존의 장르를 새롭게 만드는 형태의 실험들이 이루어지기에도 다소 유리한, 이걸 좋아해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적 역동성, 이 사회적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작품의 어떤 갱신의 새로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다수 목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친숙함을 낯섦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자님 한마디만 더 해도 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쪼끔 더 장르 문학 발전이나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에 대한 소개에 보태고 싶은 말은, 문단 구조의 보완, 물론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학장의 변화, 문학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장르에 대한 포용성이나 장르 소설들을 받아들이는 비평적인 어떤 태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기는 했으나 분명히 조금 더 넓어지거나 더 받아들여야 될 지점들은 있다. 특히 이제 비평의 담론화라고 하는 지점에서, 저도 개간 미스터리라고 하는 잡지에서 미스터리 중심의 비평 담론 같은 것들을 좀 수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각각의 장르가 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쿼터처럼 페어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형태의 여러 장르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비평적 담론들이 앞으로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고요. 아마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끌어지는 것이 장르 간 하이브리드가 사실 이제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장르 문학의 영역에서나 아니면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미디어 믹스의 영역에서도 거의 필수화되어 가고 있는 요즘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장르적 시도들이 비평적으로도 묶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OSMU는 사실 제가 여기서 뭐 감당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는 한국 장르 문학을 통해서 한국 장르 문화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용성과 역동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발표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인성 교수님의 의미 있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정말 폭발적으로 창작되고 있기도 하고 또 그만큼 독자들도 굉장한 숫자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장르 문학에 사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접근의 방식에 대해서 좀 자상하게 일별을 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중에서도 한국적 장르라고 하는 것의 특수성에 대한 규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뭔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발표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질문 한 개가 들어와서 시간이 지금 약간 부족하긴 네. 하지만 짧게 질문 드리고 답변도 짧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도 작가님의 눈물을 마시는 새가 판권이 팔리며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간 부분 인상적입니다. 관련해서 해외의 눈물을 마시는 새 독자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서브컬처의 일부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혹은 타 메이저 문학과의 경계선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작품이 소개되고 있는 방식 자체가 장르의 영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제로도 이게 꼭 어떤 판타지라고 하는 장르 하나의 라벨로만 소개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브컬처 영역 안에서 분명히 소화되고 있는 면은 있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장르 경계가 다소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문학장 자체의 하이브리드성에 의해서 좀 해체되거나 벗어나고 있는 지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해왔던 고전적인 장르 개념은 오늘날의 좀 이런 뭐랄까요? 해외 글로벌 시장 출판이나 평단의 영역에서는 좀 그렇게 견고하게 작동하지 않는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이 어떤 서브컬처 영역에서 작동하느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좀 너무 한정된 반응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뭐 그런 게 저는 받아들였는데 아마 고런 것 이상으로 제 생각에는 후속적인 연결 작업들이 있다면 좀 넓은 영역에서의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과연 이제 이런 후속 작업들 특히 한국의 판타지 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존재하는 여러 장르 문학 안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많은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영역인데 과연 얼마나 좀 이렇게 해외에 번역되어서 소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좋은 질문을 보내주신 청중 여러분 그리고 깊이 있는 답변을 나눠 주신 박이성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